자, 다음은 25번이고요. 자, 건축법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건축법상 지하층 맞죠? 자,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입니다. 3번.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을 건축하는 것은 건축협정이 아니고 뭐죠? 그렇죠. 결합 건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건축법상 주요 구조는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네, 건축법상 주요 구조를 하면 내기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그렇게 웃었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집회 시설로서 그 바닥 면적가 5,000제곱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단 문화재 집회 시설 중에서 동식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정확하잖아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6번 준비할게요. 26번. 자,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화재법상 임시지정문화재도 이 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아니고 제외되죠. 이런 문화재법상 지정문화재 혹은 임시지정문화재는 문화재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잖아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의 건축입니다. 자, A 필지, B 필지에 걸쳐서 건축을 건축하면 자,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한 토지를 건축을 쓰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세 필지 일부,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도 건축법상 이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죠. 오케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건축기준 완화 요청 대상 맞습니까? 네.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업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적 밖에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네.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업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적 외의 지역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오셨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27번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 절차입니다.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자,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2년 내에 착공신고가 틀렸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이미 취소 그렇게 되잖아요. 건축 심의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정답.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상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공사비 1% 범위에서 예치를 하게 할 수 있게 되죠. 다음 5번 27번의 5번이죠. 자, 건축신고한 자가 그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에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을 잃게 되잖아요. 네. 다음 28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자, 건축 신고 대상을 외우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건축 신고 대상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그리고 도시적 밖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하고요. 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로 가능하죠.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m 이하인 정축, 그리고 공업지역과 지구단위 구역과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작물 재배에서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로 건축할 수 있잖아요. 암기하셔야 되죠. 지구단위 구역에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 대상 맞죠?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지구단위 구역,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서 2층 이하인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 밖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지만 그 관리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방제지구가 지정되거나 붕괴 위험지역이 지정되거나 지구단위 구역구이 지정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 대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나머지는 전부 건축 신고 대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준비합니다. 자, 29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업무시설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세 가지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그렇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업무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이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잖아요.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같은 시설공간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그리고 시장 군수처에게 건축을 대상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되죠. 다만, 자, 위 2번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의 적합한 부분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건축을 대상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번이 원칙, 3번이 예외,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제23조 뭐죠?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간단히 하면은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5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면서 한마디로 복수 용도 허용됩니다. 우리 빌딩 보면은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다 용도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층에 약국하고 편의점 들어오고 2층이 치과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3층이 한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4층, 5층이 학원, 교육연구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축주는 건축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허가나 용도 변경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법상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30번 문제 같이 볼까요?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간 지원,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되는 지역이죠.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 용적률 최대한도 1.2배, 용적률 1.2배 범위에서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죠. 3번 운수시설로서 바닥면적 넓이가 5,000제곱 이상인 여객용 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고요. 5번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조경면적과 그리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하여질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네요. 5번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법령상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위 완화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주죠. 네. 31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이에요.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네,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토부장이 지정구자 되고요. 맞습니다. 2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죠.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부터 5년 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이승수를 본다. 틀렸습니다. 이런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이승수를 본다. 맞아요.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제 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 다시 할게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이승수를 본다.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된다.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라든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그죠?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등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오케이.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네, 32번.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거. 공간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기숙사하고 노인복지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그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3번 볼까요? 도시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 그 도시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에서 그 원룸형 주택이 뭐로 바뀐 거죠? 소형주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소형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도시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특히 1번하고 1번이 정답인데 1번하고 3번, 4번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3번, 4번 다 개정된 겁니다. 소형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세대별 주거지구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50제곱미터 틀렸죠? 그리고 주거지구 면적의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원룸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주거지구 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자, 1, 3, 4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개정되기도 꼭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34번 볼까요? 네. 34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급상 투기 과열지구, 주택급상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 맞죠? 2번 투기 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법상 몇 년? 5년으로 한다. 3번이 틀렸죠?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사항과 투유료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속에 따라서 지정한 주택으로 시대원 전원이 이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 조정 대상지가 투기 과열지구 둘 중 하나는 100%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35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주택법상 사용검사 35번.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사업주체 파산 등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신청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잔여공사를 신청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4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세대별이 아니고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 5번은 항상 비교 기억할 것.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36번이에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 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잖아요.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한 게 원칙이라.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 군수자에게 조합원 모집을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 조합원 모집은 시장 군수자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번.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요.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발송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3번, 4번 다 재작년에 신설된 것들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들이에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3, 4, 5번 전부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문들. 자, 다음은 37번 문제를 준비할까요? 37번 준비하겠습니다.
주택법상 매도 청구,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법객수를 받은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매도 청구는 늘 시가로 한다고 공식처럼 외웁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전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협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주택 건설대지 면적 95% 이상의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구 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누구죠? 오래된 원주민이잖아요. 그 동네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구 시하기 10년 이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했으니까 오래된 원주민이에요. 오래된 원주민.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5번 매도 청구에 관하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외워야 됩니다. 정답은 틀린 것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8번으로 준비할까요? 네.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38번.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규모는 발행규모 제한을 받잖아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율로 발행규모 제한을 받게 됩니다. 1번, 2번 다 맞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하는 방법은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죠.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그 상환기간 3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아니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그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농지법 39번이에요. 농지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답 가수는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업 경력을 통해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5번 주말 체험용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틀렸잖아요. 법인은 주말 체험용농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선식물 재배하는 것을 주말 체험용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주말 체험용농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다음 40번을 같이 볼까요? 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돼요.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구 읍면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발급 면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시군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해요. 이런 것은 다 신설된 겁니다. 시군 면적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 단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처리기간이 14일. 그래서 7일, 4일, 14일 그렇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동행모의고사 1회고요. 자,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했던 기본서를 펼쳐놓고 또 여러분의 손때보다 요약식을 펼쳐놓고 같은 영역에서 다시 틀리지 않게 오답이 나왔던 문제 영역을 복습하여서 본시험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됐을 때, 같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복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